일본 학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쿄 롭pongi에서 열린 국제문자학회. 그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죠. 한글은 일본이 만들어준 문자입니다. 타나카 교수의 폭언이 터지자 72개국 언론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단 3분 후 한 외국인 교수가 단상에 올라 훈민정음 시뮬레이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음의 구조, 모음의 배열, 발성의 움직임 모두 일치. MIT의 데이터와 0.8% 오차도 없었죠. 일본 학계는 말문을 잃었고 회의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도대체 세종의 손끝에 숨겨진 그 과학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도쿄 롭pongi 국제문자학회 전 세계에서 모인 72명의 학자들 앞에서 한글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국제언어문화학과 교수이자 그날 역사의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제 직업적 본능이 날카롭게 깨어났습니다. 진실은 권력으로 왜곡될 수 있지만 증거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타나카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히라가나는 900년에 완성되었고 한글은 1446년에 만들어졌으니 546년의 시차가 있으며 문자 체계의 영향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심지어 조선통신사가 12차례 일본을 방문하며 일본의 문자 체계를 학습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한글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역사 왜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장 뒤편으로 눈을 돌려보니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열심히 카메라를 들이 황당한 주장을 담아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내용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타나카 교수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 더욱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어요. 임진왜란 시기 일본 승려 덴카이가 조선에 머물며 세종대왕에게 문자 창제 원리를 전수했으며 한글의 음절 구조는 히라가나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훈민정음은 일본 가나 문자 교본을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출신 이사벨 듀랑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는데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 창제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타나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전이고 조선은 문화적으로 일본의 영향권 안에 있었으며 세종대왕 혼자 그런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2명의 한국인 학자는 얼굴에 분노를 띄었지만 주변 분위기는 소수인 그들과 달리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연구실에 쌓여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확한 기록들과 세종실록의 상세한 창제 과정, 그리고 최근 MIT와 옥스퍼드에서 발표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 그리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모음은 천지인 삼재사상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했는데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은 15세기 당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히라가나는 한자 초서체를 변형한 표의문자 기반인 반면 한글은 소리 자체를 기호화한 순수 표음 문자였죠. 타나카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는데 더욱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낡은 문서 사진 하나가 떠올랐고 그는 이것이 도쿄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문자전래서라는 문헌이며 144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어요.
그 문서에는 일본 승려가 조선의 왕에게 문자 창제 방법을 지도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타나카는 이것이야말로 한글이 일본 문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장의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는데 몇몇 서양 학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출신 한스 슈미트 교수는 546년이라는 시차를 고려하면 문화적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타나카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타나카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일본 학자들이 웅성거리며 자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세미나는 학문의 장이 아닌 일본의 선전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20년간 모아온 한글 연구 자료를 점검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과 세종실록 그리고 최근의 언어학적 분석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원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히라가나가 만들어진 것은 900년대이고 한글은 1446년이니 546년의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게다가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으니 한글 창제보다 146년이나 뒤의 일인데 승려가 세종에게 가르쳤다는 주장은 시간 순서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타나카 교수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몇몇 서양 학자들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다면서 일본 측 주장에 동조했고 이사벨 교수마저도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한글의 독자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한글의 독창성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이 국제학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대로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타나카 교수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책임이 제게 있다고 느꼈는데 학자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의 진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었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떠올랐고 그분들이 지켜낸 한글을 지금 다시 일본이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한 나라의 문화유산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세션을 위해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한글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라고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고 백성들이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민주적 문자였습니다. 양반들이 독점하던 한자와 달리 한글은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혁명적 도구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 논쟁이 아니라 문명의 본질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을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 세미나에서 만약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대하는 국제학계 전체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교과서에서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해왔는데 이제 한글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세미나장으로 다시 들어서자 더욱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일본 학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서양 학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교수의 도발적인 주장이 학술적 호기심을 자극한 듯 했어요. 단상에 다시 타나카 교수가 올라섰고 이번에는 더 큰 화면에 한글은 히라가나 문화권의 산물이라는 제목을 띄웠는데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칵 뒤집힐 진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세미나장에 모인 학자들은 증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잠시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향하기 시작했고 저는 노트북을 챙겨 들고 조용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들은 분명 치를 떨고 있을 것이고 젊은 세대들도 또다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목격하며 분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미나장 뒤편 복도로 나온 저는 창가 쪽 빈 테이블을 찾아 자리를 잡았는데 노트북을 펼치고 무심코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글 관련 최신 기사를 찾아보려던 참이었는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글 일본 기원 주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도쿄에서 벌어진 이 세미나 내용이 벌써 한국에 알려진 것이었어요. 기사를 클릭해 들어가니 오늘 오전 타나카 교수의 발표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어 있었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리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세종대왕님이 우셨겠다는 댓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독도도 모자라서 이제 한글까지 빼앗으려 하네요 라는 글이 그 아래 이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한글 수업 몰래 들으시다 감옥 가셨는데 지금 와서 일본 거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라는 댓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한국 주요 일간지들이 모두 긴급 기획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고 한 기사에서는 한국 언어학자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의 노년층 분들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제시대 때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이 한글 지키려고 고문당하고 옥살이 하신 걸 아느냐며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한글을 지금 와서 일본 거라고 하는 건 죽은 분들께 침 뱉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한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요. 세미나장에서 한국인 학자 두 분이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는데 그분들의 굳은 표정과 억눌린 분노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한글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이 지금 다시 한글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글의 역사적 배경을 더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고 1446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3년에 걸쳐 한글을 완성했다는 기록이 명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창제 과정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어떤 철학으로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이건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자도 창제자와 창제 시기, 그리고 창제 원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조선의 백성 중 90% 이상이 문맹이었으며 양반들만이 한자를 독점하던 시대였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세종대왕은 이런 불평등을 깨고 싶어 했고 결국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한 교육학 논문에서는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아니어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던 거죠. 저는 문득 타나카 교수가 주장한 히라가나와 한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라가나는 900년대에 만들어졌고 한글은 1446년에 만들어졌으니 546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더구나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를 변형한 것으로 귀족 여성들이 사적인 편지를 쓰기 위해 발전시킨 문자였고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만든 완전히 다른 체계였습니다. 히라가나는 여전히 한자와 함께 써야 하는 보조 문자였지만 한글은 그 자체로 완결된 독립문자 체계였어요.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조선통신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었습니다. 타나카 교수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며 일본 문자를 배워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역사는 정반대였어요. 조선통신사는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12차례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문화사절단이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조선통신사를 국빈으로 대우했고
일본의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조선통신사에게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기록이 수없이 많았어요. 일본이 조선에게 배웠지, 조선이 일본에게 배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임진왜란은 1592년에 시작되었고 한글은 1446년에 창제되었으니 146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타나카가 주장한 승려 덴카이가 세종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시간 순서조차 맞지 않는 황당한 거짓말이었어요. 게다가 덴카이라는 승려는 실존 인물이긴 했지만 1546년에 태어났으니 한글 창제보다 110년이나 뒤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주장을 펼친 타나카 교수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일본의 문화 왜곡 패턴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체계적인 전략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은 김치를 기무치라고 부르며 자국 음식이라고 주장했고 검도를 켄도라고 하며 일본 무술의 기원이라고 가르쳤으며 한복과 비슷한 의상을 일본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글까지 일본 문자의 파생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문화 침탈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한 국제정치 분석가는 일본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본은 위협을 느끼고 한국 문화가 사실은 일본에서 비롯되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 한다는 거죠.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이 새삼 놀라웠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가 지금은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성장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과 전자제품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성취의 바탕에는 교육이 있었고 그 교육의 근간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 교육 통계 자료를 보니 한국의 문해율은 99%에 달하며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높은 교육 수준이 가능했던 이유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여전히 한자만 사용했더라면 이런 교육혁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580년 전에 만든 한글이 오늘날 한국을 세계 10위권 국가로 만든 숨은 원동력이었던 거죠. 제 스마트폰에 또 다른 알림이 떴는데 한국교육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이며 어떠한 왜곡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국제학계에 정식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에는 외국 교수님들도 좀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호소와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부탁,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려주세요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진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20년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연구하며 감탄해왔던 제가 이 순간 침묵한다면 그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 앞에서 한국인들은 간절하게 진실을 외치고 있었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던 그 정신이 지금 저를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연구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20년간 정리해온 한글 관련 자료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 분석과 세종실록의 기록들, 그리고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논문들까지 모든 것이 한글의 독창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며 타나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복도 저편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세미나가 곧 재개된다는 안내였는데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세미나장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증명하고 세종대왕의 철학을 세계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지킨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처럼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글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미나장으로 돌아온 저는 단상 가까운 자리에 앉았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토론 시간을 시작하겠다며 발언을 원하는 학자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고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지난 20년간의 연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세미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일본 학자들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서양 학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에디슨이며 지난 20년간 동아시아 문자, 특히 한글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타나카 교수의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한글과 히라가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자 체계라고 말하며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띄웠는데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를 변형한 것으로 표의 문자에서 파생된 문자이며 여전히 한자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보조 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소리 자체를 기호화한 순수 표음 문자로 한자 없이도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이며 이 두 체계는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간주했어요. 그때 타나카 교수가 손을 들며 끼어들었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리처드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겠다며 다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타나카는 노트북을 열며 도쿄대학 고문서 연구소에서 최근 발굴한 자료라며 15세기 조선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기록한 문헌을 화면에 띄웠어요. 그 문서에는 조선 사신이 교토를 방문했을 때 일본 승려와 문자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음절 단위로 소리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장에 다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는데 독일 출신 한스 슈미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화 교류가 있었다면 영향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몇몇 서양 학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타나카는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미소를 지으며 바로 이런 교류 속에서 세종대왕이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타나카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한 자료들을 축적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타나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문서의 정확한 작성 연도가 언제입니까? 타나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1430년대로 추정된다고 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창제인 1446년보다 16년 전이군요.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것과 한글이 히라가나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시기 조선 사신들이 일본 문자에 관심을 보인 것은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구상하며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을 띄웠는데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는 세종대왕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일본 문자를 참고했다거나 일본 승려에게 배웠다는 언급은 없으며 오직 백성을 위한 독창적 창제만이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했어요. 타나카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는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승려 덴카이는 1546년생입니다. 한글 창제보다 100년이나 뒤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세종대왕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세미나장이 순간 조용해졌고 타나카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다른 승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학문의 자리에서는 정확한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자료를 넘기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 그리고 목구멍의 모양을 관찰하여 만들어졌는데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 잇몸에 닿는 모양이며 미음은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좋은 음성학적 접근은 15세기 당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학적 방법이었고 히라가나가 한자 모양을 간략화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라고 간주했어요.
프랑스 출신 이사벨 듀랑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는데, 그렇다면 타나카 교수께서 제시하신 조선문자전래서라는 문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질문이라고 말한 뒤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으로 도쿄대학 도서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스크린에 검색 화면을 띄우며 조선문자전래서를 검색해 보았는데 결과는 0건이었고 세미나장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를 검색했지만 역시 결과는 없었고 와세다 대학 고문서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나카 교수님, 이 문서가 정말 존재한다면 박물관 등록번호나 소장 위치를 명확히 밝혀주시겠습니까? 타나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최근 발굴된 자료라 아직 정식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이사벨 교수가 날카롭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문서를 학술 세미나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나카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일본 학자 한 명이 다리를 부들부들 떠는 것도 눈에 들어왔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 그리고 창제자가 명백하게 기록된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어떤 철학으로 어떤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세종실록에는 1443년부터 1446년까지 창제 과정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 어디에도 일본의 개입이나 영향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한스 슈미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객관적 기록과 검증 가능한 증거가 학문의 기본인데 오늘 발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미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 처음에 타나카를 지지하던 서양 학자들도 회의적인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고 그 철학이 한글이라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로 탄생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세미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는데 처음에는 몇몇 학자들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이사벨 듀랑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한스 슈미트 교수도 따라 일어섰어요. 복도 끝에 서 있던 한국인 학자 두 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한 분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고 그의 옆에 앉은 일본 학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을 황급히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 다른 학자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세미나장 뒤편에 있던 일본 언론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리고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자료를 만들어내고 교묘하게 해석을 왜곡해도 명확한 역사적 기록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백성을 위해 만든 위대한 창조물이었고 그 진실은 58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다고 말이에요. 세미나가 끝나고 휴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여러 학자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이사벨 듀랑 교수가 제 손을 잡으며 오늘 발표는 단순한 학술적 반박이 아니라 인류 문자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고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철학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독일 출신 한스 슈미트 교수도 다가와서 자신은 지난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왔지만 한글만큼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본 적이 없다며 세종대왕이 어떤 철학으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는 영어의 불규칙성 때문에 문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 한글의 체계성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한글이 단순히 한국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적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미나장을 빠져나와 도쿄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에 앉았는데 노트북을 열어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도쿄 세미나 소식이 벌써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고, 특히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영국의 한 주요 일간지에서는 한글이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언어학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의 한 과학 전문 매체에서는 MIT 언어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한글의 자음 체계는 조음 음성학의 원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에 와서야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교수는 15세기에 이런 수준의 음성학적 지식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우며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했는지 알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세종대왕의 연구 방식이 얼마나 현대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교육 전문지에서는 민주적 정신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한글이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최초의 민주적 문자이며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사는 당시 유럽에서는 라틴어를 배우는데 평균 10년이 걸렸지만 한글은 하루면 배울 수 있다는 세종대왕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세종대왕이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혁명을 꿈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한 자료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슈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명령으로 한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했고 한자의 어려움이라는 이슈를 신하들 스스로 발견하게 유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방식은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추구하는 방법인데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종이 한글 창제를 두고 신하들 사이에 건설적인 논쟁을 유도했다는 점인데 찬성과 반대 그리고 신중론을 모두 격렬하게 논쟁하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글이라는 이슈를 다각도로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글의 완성도가 높은 이유는 이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경영학 논문에서는 이것을 견광지라고 부르며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세종의 방식이야말로 현대 경영학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는데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현대 언어학의 접점이었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을 초청해 한글이 가진 혁신성을 재조명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알림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혁신에 관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보며 오늘 도쿄 세미나가 단순히 일본의 왜곡을 막은 것을 넘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한 일본 언어학자의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도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가지고 있지만 한글과 비교할 수 없다며 일본 문자는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한글은 완전히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라고 인정했어요. 그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문자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이미 해낸 일을 일본은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솔직한 고백을 읽으며 진실 앞에서는 국적을 떠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기 전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실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게 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는데 신숙주와 성산문이 무려 13번이나 압록강을 건너 외국 학자에게 자문을 구하며 완벽한 의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들을 격려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용비어천가를 편찬하게 해서 한글이 한자 없이도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했어요. 이런 철저함이야말로 세종 리더십의 핵심이었고 오늘날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회학자의 논문에서는 흥미로운 분석을 발견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 많은 리더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실용적 해결책을 찾는 것인데, 이런 생각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점이 놀랍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이미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한국이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늘 위협받는 위치였지만 그럴수록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세종대왕이 보여준 철학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백성이 한자를 읽지 못해 억울함을 당하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세종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한 교육학자의 칼럼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단순히 백성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 창제는 그 대표적 사례였고 농업기술 발전이나 과학기구 제작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어요. 세종은 백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사벨 듀랑 교수가 다시 저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방금 프랑스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한글의 창제 과정과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프랑스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문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글의 사례를 연구하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녀의 열정을 보며 한글이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도쿄 세미나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히 일본의 왜곡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이에요. 세종대왕의 철학과 한글의 과학성이 58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이는 진실이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혁신이었으며 어쩌면 미래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보여준 이슈 리더십과 문제 해결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했고 그래서 한국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도쿨 세미나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온 저는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고요한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한글의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잠시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일본이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급류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미 합의되었던 급류 일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그 이유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훈련 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도쿄에서 일본이 한글의 기원을 왜곡하려 했던 것과 지금 독도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 사이에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지우려는 시도였고 하나는 문화적 영역에서 다른 하나는 영토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았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던 기록이 나왔고 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시작점이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도 일본은 계속해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독도에 관한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서 오히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고문헌들을 살펴보니 독도에 대한 기록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기록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은 이야기까지 명확한 역사적 증거들이 쌓여 있었어요. 특히 일본의 고문헌인 은주시청 합기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1800년대 일본 메이지 정부조차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던 공식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왜 일본은 계속 우기는 걸까요? 저는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기술선진국인데 왜 이런 식으로 과거에 집착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만드는 걸까요? 블랙이글스 금유 거부를 더 깊이 파고들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블랙이글스는 한국 공군의 세계 최고 수준 고개 비행단으로 두바이 에어쇼는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일본이 금유를 거부함으로써 한국의 방산 기술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막으려 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미국 측에선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해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반응을 찾아보았는데 공식적으로는 동맹국 간 문제이니 양측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일본의 행동이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의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어쩌면 일본을 향한 우회적 경고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한글 왜곡과 독도 부정 그리고 금유 거부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을요. 일본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영토적 주권, 그리고 기술적 성장 역량을 동시에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와 영토 그리고 기술이라는 세 가지 전선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일본 교과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한국 고대사를 중국의 속국으로 기술하고 삼국시대에 일본의 영향력이 컸다고 과장하며 식민 지배를 근대화를 도와준 것처럼 미화하고 있었어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축소하거나 아예 빠뜨리고 김치를 기무치라고 부르며 일본 음식이라고 가르치고 검도를 캔도라고 하며 일본 무술의 기원이라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까지 히라가나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화 침탈 전략이었어요. 저는 이 패턴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미 충분히 발전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주변국의 문화를 빼앗으려 하는 걸까요?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국제정치 분석가는 일본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는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본은 위협을 느끼고 한국 문화가 사실은 일본에서 비롯되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일본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글 왜곡 논란이 일어나자 전 세계 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은 더욱 명확한 역사적 증거를 찾아내며 영토 주권을 강화했어요. 블랙이글스 금유 거부 사건 이후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다른 경로를 찾아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성공시켰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동정과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관찰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하며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글 왜곡에는 학술적 근거로 독도 문제에는 역사적 자료로 그리고 방산 기술로는 실력으로 답하고 있었어요. 이런 성숙한 태도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었고 반면 일본의 일방적 행동은 비판받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브론슨이 발표한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보며 저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중국의 제1도련선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축이며 특히 한국은 이미 도련선 안쪽에 위치해 있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어요. 이 발표가 블랙이글스 금유 거부 직후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였죠.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저는 일본의 만행과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을 침략하고 35년간 식민 지배를 했으며 한글을 말살하려 했고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하고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런 행동들이 일본의 국격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한 일본 지식인의 칼럼을 읽다가 위안을 얻었는데 그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주변국 압박이 결국 일본 자신에게 해가 된다며 진정한 강국은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독일이 나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며 유럽의 리더가 된 것처럼 일본도 과거를 직시해야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며 일본에도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런 역경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방해와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고 국제사회는 점점 더 한국의 편에 서고 있었어요. 한글 왜곡 시도는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독도 분쟁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금유 거부는 한국의 독자적 역량을 키우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한국은 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세종대왕이 보여준 정신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도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은 감정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에 집착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만들고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안타깝다고 말이에요. 충분히 훌륭한 나라인데 왜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세계는 그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세종 정신으로 대응하고 감정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며 어떤 역경도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말이에요. 연구실에서 일본 관련 자료를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뉴스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2025년 11월 7일 일본 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직접 참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말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것이 계획된 발언이었으며 일본의 재무장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에는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만들어진 이 헌법은 전쟁 포기와 군대 불보유 그리고 교전권 부인이라는 3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시는 침략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였는데 다카이치의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2015년 아베 정권 때부터 점진적으로 이 헌법을 우회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아베의 외손녀뻘되는 인물로 아베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 과격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카이치의 발언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중국이 푸젠함이라는 최신 항공모함을 취역시켰는데 8만 톤급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한 이 항모는 그 이름부터 대만 바로 앞 푸젠성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무기체계였죠. 다카이치는 중국이 대만 수복의 의지를 담은 푸젠함을 자랑스럽게 선보인 바로 이틀 후 대만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던진 것이었고 이는 시진핑의 뺨을 때리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는데 중국 주일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난하면 불에 탄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중국의 이런 과격한 반응을 보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즉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일본 관광객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사라지자 일본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나왔고 일본 해역을 향한 실탄 해상훈련까지 실시되었어요.
중국은 요란하게 위협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제 카드 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는데 일본은 당연히 미국이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냉담했습니다. 한 기자가 중국의 위협에 대해 묻자 트럼프는 동맹이 우리를 더 등쳤다고 대답했고 이는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어요.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일본이 쓸데없이 사고를 쳐서 자신의 계획을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일본이 뒤에서 자꾸 무언가를 꾸미려 하지만 결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표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는데 제임스 브론슨 사령관이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올리며 한반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강조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을 잇는 삼각형이 중국의 제1도련선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축이며 특히 한국은 이미 도련선 안쪽에 위치해 있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일본을 향한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무모한 발언으로 한미일 협력체제를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였고 동시에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독단적 행동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외교 방식을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재무장과 핵무장까지 논의하며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강해 보였어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도발적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은 정중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숙한 외교가 가능한 이유는 수백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군사 전문가의 칼럼에서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미국마저 거리를 두자 일본은 고립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며 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분석을 읽으며 한국이 특별히 무언가를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무모한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다카이치가 일본 우익의 지지를 받기 위해 강경 노선을 택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참정당이라는 극우 정당의 돌풍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익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일본이 뒤에서 무언가를 꾸미려 하지만 결국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일본 정치학자의 논문에서는 다카이치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강경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했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속 밀어붙이면 경제적 피해가 커지며 물러서면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전면 통제라는 최종 카드를 아직 쓰지 않고 있었고 이게 나온다면 일본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은 빈 수레처럼 요란하게 떠들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를 아직 꺼내지 않은 채 경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백 년 동아시아 역학구도를 생각해 보았는데 일본은 항상 팽창주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 침략, 만주 침략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카이치의 재무장 발언은 그 야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평화헌법이라는 껍데기 속에 감춰진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일본은 뒤에서 조용히 준비하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그것을 침략이 아닌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철학을 확실히 지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특별히 무언가를 과시하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강해 보였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런 균형 잡힌 태도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더 살펴보았는데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었고
일본처럼 도발적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은 정중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숙한 외교는 한국이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게 만들고 있었어요. 중국은 요란하게 떠들고 일본은 뒤에서 꾸미고 있지만 한국은 조용히 실력으로 증명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철학이 오늘날 한국 외교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은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지혜로 설득했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무력 과시 대신 기술과 문화로 전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고 균형 외교로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갇혀 있었지만 한국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확신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일본의 재무장이 아니라 한국의 균형 외교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이에요. 어쩌면 세종대왕의 철학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외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지혜로 설득하며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을 진정한 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뒤에서 꾸미고 중국은 요란하게 떠들지만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강해 보였고 세계는 그 차이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국가의 힘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군사력인가 경제력인가 아니면 문화력인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특히 방산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분당 6발 사거리 40km라는 사양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폴란드가 무려 1000문을 주문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한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된 실전 성능을 바탕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 시장까지 석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K2 전차였는데 1500마력 엔진과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한 이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와 비교할 만큼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터키가 수백 대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이집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한 방산 전문가는 K2가 험준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보이며 정비가 쉽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춘 것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라고 언급했어요.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개발 및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며 문득 세종대왕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을 창제할 때 보여준 그 과학적 접근법과 체계성이 오늘날 한국의 방산 기술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유독 창의적인 인재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과학으로는 이천과 장영실 학문으로는 성산문과 지편전 학자들 음악에는 박연 관료로는 황희 그리고 국방으로는 최윤덕과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 시대에만 인재를 많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리더의 창조적 습관이 주위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변모시켰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세종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는데 새벽 5시에 기상한 후 9시부터 11시까지 윤대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승들뿐만 아니라 하위직 관리들과도 돌아가며 독대를 했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경연에서 나이든 관료들과 젊은 학자들을 동시에 참여시켜 사고의 차이를 발견했다고 해요. 저녁 10시부터 12시에는 구원으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두루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문제를 보는 눈이 탁월했고 그래서 한글이라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요. 다른 왕들은 우리말이 한자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인식조차 못했지만 세종은 백성과 관료 사이의 간극을 발견했고 그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를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철학이 한글 창제로 이어진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세종이 회의를 할 때 꼭 논쟁을 붙였다는 기록인데 찬성과 반대 그리고 신중론을 격렬하게 논쟁하게 했으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왜 해볼 만하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 둘을 통합할 방법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사 반대만 하는 신하를 높은 자리까지 올려준 이유는 다른 신하들도 용기 내어 말문을 열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저는 한국방산기술의 개발 과정을 다시 살펴보았는데 세종의 리더십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K9을 개발할 때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는 군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정비 편의성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는 세종이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든 것과 정확히 같은 철학이었습니다. 한 국방연구원의 논문에서는 한국방산의 핵심 철학이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는데 침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도구이며 실전에서 군인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듯이 한국은 군인을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고 이런 철학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였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방산기술의 정밀성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정밀하게 관찰해서 만들어졌고 이는 인체공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은 포수의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K2 전차의 조종석은 장시간 작전에도 피로도가 적도록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자료가 있었어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를 찾아보니 한국 무기의 특징은 실용성과 정밀성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독일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 무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을 정확히 갖추고 있으며 고장이 적고 정비가 쉽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방산 연구소에서는 한국이 단기간에 방산 강국이 된 비밀은 사용자 중심 설계 철학에 있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실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게 했다는 기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 방산도 마찬가지였는데 K9은 실제 전장 환경에서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쳤고 폴란드 군이 직접 시험 사격을 한 후 주문을 결정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세종의 방식과 동일했습니다. 한 교육학자의 논문에서는 세종의 애민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기술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세종은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농사에 관한 책을 펴내며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군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철학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종이 600년 전 한글을 만들 때 보여준 과학적 접근과 체계성,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설계 철학이 오늘날 한국의 방산 기술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요.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만들어졌듯이 한국 무기는 실전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국방 전문가의 칼럼에서는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이 600년 전통의 실학 정신에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는데 세종시대부터 이어진 실용주의와 과학적 사고방식이 현대기술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이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듯이 한국 방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무기 체계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눈에 보이는 무기나 경제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세종대왕이 보여준 사람을 향한 철학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그리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태도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의 DNA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진짜 이유였고 강대국들이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선망하는 이유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력 상승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철학의 결과라는 것을요. 세종이 창조적 습관으로 신하들을 변모시켰듯이 그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이끌고 있었고 한글의 과학성이 방산기술의 정밀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만든 한글처럼 군인을 위해 만드는 무기, 그것이 한국 방산의 본질이었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유였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동아시아 문명사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특강 주제는 한글과 세종대왕의 리더십이었고 강의실에는 3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노트에는 도쿄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들과 지난 몇 달간 연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고 말이에요. 대부분이 학생들이 한글이라고 대답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한글을 만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도쿄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을 학생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일본 교수가 한글은 히라가나의 간소화 버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증거로 반박했는지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진실을 밝혔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졌고 한 학생은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한글을 부정하려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는데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이자 문화의 근간이며 일본이 한글을 부정하려는 이유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주변 강대국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는데 그렇다면 한글의 과학성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글의 자음 체계를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 그리고 목구멍의 모양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는 현대조음 음성학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MIT 언어학과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15세기에 이런 수준의 과학적 접근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세종대왕의 또 다른 명언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백성은 임금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왕과 백성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말하는 철학이며 진심이 없으면 신뢰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그렇다면 세종의 철학은 현대 리더십 이론과도 통한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 오히려 현대 리더십 이론이 세종의 철학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은 600년 전에 이미 참여형 리더십과 창조적 마찰 그리고 문제 중심 사고를 실천했으며 이는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의 방산기술과 세종 철학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한국 방산이 폴란드를 비롯하여 나토 연합국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는 세종이 백성을 위해 쉬운 한글을 만든 것과 정확히 같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이 철학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는데 교수님은 한글이 전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는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며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이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으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라는 한글의 본질을 강조했는데 세종은 양반만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원했고 이런 민주적 정신이 한글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공용 문자를 찾는다면 한글만큼 적합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어요. 강의를 마치며 저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는데 하버드 대학교가 세종 리더십 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제가 그 센터의 초대 소장을 맡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세종대왕의 창조적 리더십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혁신을 연구하며 전 세계 학자들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이어갔는데 세종대왕은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았고
그 진심이 모여 한 나라를 바꾸는 큰 힘이 되었으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볼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작은 친절과 한 번의 인내, 그리고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큰 일로 자라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하버드 캠퍼스의 고요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쿄 세미나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새로운 연구센터로 이어지고 있었고 세종대왕의 철학이 600년의 시간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는데 다음 학기에 개설할 세종 리더십 강좌의 커리큘럼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는 세종의 창조적 리더십을 경영학 과정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고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는 한글의 과학성을 언어학 필수 과목으로 다루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과 세종의 철학이 전 세계 교육과정에 포함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는데 자카르타 대학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이후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제 다른 부족들도 한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하버드 세종센터와 협력하여 한글 보급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이 600년이 지나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구실 불을 끄고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하버드 캠퍼스를 둘러보았는데 이곳에서 세종 리더십 센터가 문을 열고 전 세계 학생들이 한글과 세종의 정신을 배우는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세종대왕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0년 전 당신이 뿌린 씨앗이 지금 전 세계에서 꽃 피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처럼 마음 한켠을 울리는 이야기는 쉽게 잊히지 않죠. 누군가는 그저 역사라 말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진심으로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아닐까요? 어쩌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이렇게 이야기로 다시 살아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각자의 생각이겠죠. 과연 우리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